찬란하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찬란하다라는 말은 되게 아름답다는 얘기도 되지만 보통 찬란하다라는 단어의 끝은 좀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그리고 신라와의 경쟁전에서 가장 먼저 패배하고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이 공산성부터 시작해서 부소산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그러한 백제의 마지막 100여 년의 분투의 시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것은 인류가 지켜야 될 가치, 보편 탁월한 가치란 말이 있거든요. 전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될 인류의 유산이다라는 가치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공존 공용해야 될 가치로서 백제의 유산이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다.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필수적인 건 강이에요. 강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집 안까지 하수도가 다 들어오니까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수도 혹은 수도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도읍지 근처에는 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경기도와 서울에서 근거를 갖고 있던 백제가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는데 원래의 땅인 경기도 유역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이왕 밀려 내려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 전라남도랑 경상남도 일대에 가야가 있네. 이쪽 지역을 더 장악하면 우리가 일본과도 소통할 수 있고 새로운 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강 위주의 백제가 금강에서 시작해서 만경강, 영산강, 섬진강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명을 이야기할 땐 무조건 전제 조건으로 강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강은 방어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강 옆에 평야지대가 보통 있기 때문에 도시를 세우기도 좋고 그리고 강을 확대하는 것이 곧 그 나라의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약간 빨려 들고 계신 거예요? 석성으로 이렇게 성을 구축하는 방식은 다 조선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돌의 크기가 크죠? 그렇죠? 요거는 조선 후기 때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조선 전기 때,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면 한양도성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가보시면 좋은데 한양도성의 구간을 보면 돌의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근데 태조 이성계 때나 세종 때 지었던 돌은 이 돌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돌의 규모를 크게 해서 이렇게 짓는 규모라는 것 자체는 다 조선 때 혹은 조선 후기 때라는 거. 원래 백제 때는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축성이 돼 있고 일부 부분을 이제 돌로 막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좀 이따 가서 보겠지만 판축 기법이라고 그래서 흙을 이렇게 판판 이렇게 다져가지고 흙판을 만들어서 쌓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되게 아름답잖아요. 위치상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핵심적인 감수성은 뭐냐면 급박성이라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하는 모든 도성은 대부분 평야에다가 도성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게 짓게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규모 자체는 수도급이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평지에다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산성에다 성을 지었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한테 패배한 다음에 그 이후에 급박하게 도망 내려와서 이 일대 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다라는 것들. 충청과 전라권 일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만약에 고구려군이 쳐내려왔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투적인 수도로 공산산성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아름답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산성이다 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무령왕과 무령왕릉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고대 유적들에 대한 발굴 탐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다 일제강점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통념은 그 자식들을 막 도굴하고 뺏어가고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입장은 조금 교정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정말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정확히 교정을 해드리면 하나는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굴과 약탈이 진행됐던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러면 왜 예전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한편에서는 도굴도 하고 훔쳐도 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전적들을 발굴하고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조사를 다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초기의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완벽하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 그 당시 이 일대를 발굴했던 일본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송산이 6호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무덤이잖아요. 그거를 무령왕릉의 무덤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실 수 있는 무령왕릉 자체는 송산이 6호분을 포장하는 어떤 방어 언덕 정도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무령왕릉 쪽을 안 판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나중에 수로공사 때문에 파보니까 그곳이 이제 무령왕릉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말 큰 고고학적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은 하늘이 도왔다. 좀 그런 비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발굴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1965년 이후에요. 그전에는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난했죠. 60년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한편에선 경제, 공업 같은 것들을 시작하고 한편에서는 소위 말하는 민족문화 발전 이런 데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꼭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학이나 고고학 같은 게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1세대 고고학자들이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저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적조사를 하자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아무리 빨리 당겨도 다 65년 그리고 본격적인 건 다 70년대 초반인데 71년에 드디어 무령왕릉이 발굴이 되는 거죠. 되게 속상했던 건 첫 발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도 이 발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던 상황이었었고 발굴하자마자 당일날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일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마치 그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는 상황처럼 됐기 때문에 당일날 발굴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자, 동네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으로 위장한 도굴꾼 등등등이 대거 몰려들면서 사실상 난리가 났죠. 이 일대가. 그래서 무령왕릉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말 중요한 발굴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 발굴하고 끝났어요. 하루를 발굴한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지금은 발굴지를 한번 발굴하면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 20년, 30년씩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뒤늦게 여기를 했으면 조금 더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좀 되게 속상하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5세기는 백제가 패배했던 시간이 아니라 백제가 다시 노력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5세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무령왕이 중심이 돼서 백제 국력이 많이 새롭게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했던 세 가지 활동이 뭐냐? 첫째는 한강유역을 다시 확보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낙동강 일대, 섬진강 일대로 진출해서 그러니까 가야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외와의 교통관계를 뚫는다는 거.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남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5세기 때 무령왕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일어났다는 거. 무령왕은 스스로 국력을 회복하고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국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외와 남조와 외교관계를 복원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국력을 키워가면서 강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외교관계를 추구해서 힘을 기르는 거지 스스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나라 가서 도와달라 이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장수왕이 죽은 다음에는 굉장히 혼란기였거든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3, 40년의 기간 동안 사실은 동성왕, 무령왕이 국력을 엄청 신장을 시켰고 그 힘으로 양나라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게 잘 나간다. 또 외와도 대등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양서에 나오는 말이죠. 백제가 다시 강해졌다. 5세기 때 백제는 진짜로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해졌다라는 것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